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 5월 마지막 징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네, 네. 근황 토크는 간단하게 하고 또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요. 일도 많고, 그리고, 이따가 스터디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정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 보니까, 좀 이제 외국 갈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있어서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네, 저는,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서, 그거 하려고 좀, 컴퓨터 조금 만지작 했고요. 그거 좀 만지작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게 생기진 않아서, 문제를 풀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는 못 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 조금 조사하면서 시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다음 주가 6월 모의고사라 조금 이제 긴장을 살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육모가 다가오는군요. 이제 육모쯤 되면 반 바퀴 돈 건가요? 저 거의, 네. 음, 한참 바쁘시겠네요. 네. 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저는 뭐 특별한 일 별일 없이 루틴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치셨던 데는 좀 많이 나으셨어요? 이제 뭐 저는 이제 뗐고요. 어, 올해는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아이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재활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유증이 좀 가더라고요. 저도 발 다친 게 올해 좀 계속 엿먹이고 있어가지고 뼈가 잘 안 붙네요. 이제 옛날처럼. 네, DK 선생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문제 풀다 보니까 그 삼각 감수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외우고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재밌는 거부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번 주 강의 노트 내용은 다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 내용이었는데요. 네, 다 프로덕트는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프로젝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저번 주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여기서 또 다뤄지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번 주에 봤으니까, 좀 넘어가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낯선데 이제 낯선 것도 낯선 거고 그 내용들을 조금 봤는데 근데 낯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돼가지고 문제도 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직은 저한테는 좀 낯선 개념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제 3차원에서만 이제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에는 3차원하고 7차원에서 아주 특이하게 뭐 유클리드 공간 엄청 많은데 이 두 개에서만 정의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앞단에서 이제 외접을 정의하기 위해서 한열식을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 부분 조금 직관적인 게 이거 스리블 원 브라운 영상인데 예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도 왜 이렇게 정의되더라를 조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 부분인데 저는 이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제 보통 행렬식이나 이런 행렬식에 행렬을 넣을 때는 3x3 그러니까 스칼라들만 넣거나 이랬는데 IJK는 벡터잖아요. 이 위에 것들이. 근데 이 아래는 분명히 스칼라 해서 3차원 벡터들을 넣고 이 위에는 하나하나당 벡터로 집어넣어 놓고 요거를 연산이다. 저거 행렬식이다. 이래 놓고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낯설고 좀 이질감이 들던데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기서 막혀 있어요. 저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외우는 수준입니다.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냥 저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행렬식처럼 하면 그냥 계산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원래 이거 A 크로스 B를 하면 다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딱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외우기 편한 노테이션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를 찾아보려고 좀 위키도 되게 돌아보고 했는데 그 코팩터라고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전에 맞나요? 그 뭐 여인수 전개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 여기 소행렬을 해서 통해서 얘랑 여기 하고 얘랑 여기 뭐 여기 하고 이런 식으로 소행렬 전개로 이렇게 좀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서 근데 정의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와는 좀 별개로 문제 자체는 좀 푸는 데는 뭐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노트 내용에는 크레머 룰이 적혀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적어만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외적이란 개념이 저한테는 아직 좀 많이 낯설어서 저희가 원래 했던 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이게 피봇이 꽉 차 있지 않은 행렬이어서 이게 어떤 평면 같이 돼 있을 거예요. 평면 같이 돼 있어서 이거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3차원에서 외적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랑 같은 법선 벡터를 찾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게 생각나서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지? 좀 이런 걸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주던 수거법으로 해서 피봇이 두 개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 요거를 부동식이 그 널 스페이스를 찾아야 되니까 요게 0이 되는 거를 통해서 프리 베리어블을 요거 변수 그 파라미터라이즈 해줘서 요 프리 베리어블의 파라미터화 된 거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수직인 벡터를 꺼내는 식으로 이렇게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3차원에서도 만약에 이게 요 앞단에 강의 노트 내용 자체에 그 1, 2, 3하고 2, 3, 4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외적을 하라는 예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거랑 똑같이 예제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가우스 조던 수거법으로 수거를 해준 다음에 프리 베리어블을 파라미터라이즈드 해줘서 이렇게 구하면 요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이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정확히 외적의 결과랑 똑같더라고요. 단 다른 게 있다면 외적은 그 왼손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게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널 스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법전 벡터를 구하는 데에는 사실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과정을 좀 거치니까 그 아래 이제 성질들이 나오길래 저는 외적의 정의가 3차원하고 7차원에서 된 이유는 좀 요런 성질들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외적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요런 분배 법칙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외적이란 걸 왜 굳이 정의를 했을까가 저한테는 좀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저는 이 정도로 봤고요.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지? 네. 그, 어디서 주워 듣기로 그 4원수랑 8원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정의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뭐 3차원이랑 7차원인가? 그 차원들에서만 정의되는 걸로 어디서 주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네. 전 정의된다는 게 이제 저도 그쪽을 되게 이제 생소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어 3, 제가 7차원은 잘 못 봤는데 3차원에서만 유독
그 연산이 닫혀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2차원에서 우리 뭐 문제도 풀어봤지만 2차원에서 연산을 하면 그 평면 밖으로 연산 결과가 음, 나오니까 그건 닫혀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아예 이항연산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유독 딱 3차원이 돼야 딱 그때 들어맞고 4차원도 안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7차원이 되는데 제가 그 7차원은 또 흠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흠이 결합 법칙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흠이 있는데 뭐 여튼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야말로 애초에 시작이 물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 3차원밖에 쓸모없는 약간 뭐 고물덩어리 아니야? 어차피 다 물리 안 할 건데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돼? 약간 이런 전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적이란 거 평생 보긴 했는데 외적 그거 이거 벡터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행렬 만드는 거 아님? 약간 저는 이게 더 그림 속에 먼저 상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음,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나 어차피 그거 물리할 거 아닌데 물리쟁이들이나 쓰라고 약간 좀 그런 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코멘트 없으시면 네, 이거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 아, 그리고 그리고 네, 아까 그 외적에서는 그 널 스페이스와 다르게 방향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네네. 제 생각에는 왠지 뭐라 해야 되지?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쓸모 있는 물리량이래. 쓸모 있는 값이 디터미넌트처럼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그 디터미넌 그 방향을 지정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근데 저도 네, 배동준 선생님께서 혹시 코멘트 가능하신지. 저는 이제 물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학에서 많이 나와요, 외적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힘하고 어떤 뭐 전류가 뭐죠? 그 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 속에 있으면 얘가 힘을 어떻게 받냐 이런 부분에서 뭐 등등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오른손 법칙으로 그게 작용을 하는 걸 발견을 해서 그걸 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적이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만족을 하려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외적을 그렇게 정의를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암페어 법칙 이거 맞나요? 네, 뭐 앙페르 법칙도 그렇고 뭐 등등 그 음, 전자기파도 사실은 그 뭐죠? 그 전기장이랑 자기장을 이렇게 돌아 감는 방향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역학에서도 나오거든요. 역학에서도 뭐 그 토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그 어떤 뭐 토크에 작용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손 법칙이라서 좀 그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어떻게 죄다 오른손 법칙인지.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모든 법칙을 오른손 법칙으로 만든 게 맞을 거예요. 해석을 예. 그러니까 그 저 전기장하고 자기장 그 진행 방향도 그걸 뭐 사람이 왼손잡이가 많았으면 H 곱하기 E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그 암페어도 그렇게 해서 전류 방향을 정하고 나보니 사실은 전자의 방향을 거꾸로 됐고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일단 뭐 저는 예전에 뭐 그 함수나 이런 거를 왼쪽에다가 정의역을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공역 그려서 그렇게 꼭 표시하잖아요. 그것도 음, 오른손잡이 위주라서 그럴 거라고 저는 그것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른손잡이도 그렇고 이제 재생 버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어디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항상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함수 같은 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랍권에서는 정역이랑 공역을 반대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음, 글 쓰는 방향이 반대니까 그런 경우 좀 본 것 같은데 네, 수학어에서 아예 걔네들은 쓰는 방식이 반대니까 뭐 개념이라든지 표현할 때 반대로 그려놓고 그런 걸 본 적 있거든요. 네, 네. 뭔가 관습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한 내용이랑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냥 MIT에서 올라와 있는 그 강의 영상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뭐 필사라면 필사하고 그냥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구나를 적은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처음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소평면으로 뭔가를 되게 고차원에 있는 정보들도 두 개로 가를 수 있다라는 게 좀 재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보게 됐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 초평면으로 뭔가 두 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되게 되게 나이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0년대 이거 바프닉이라는 그 러시아 수학자? 러시아 사람이 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살아 계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큰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과 양의 값을 가지는 게 이렇게 있으면 요걸 뭔가 분류를 하고 싶은데 분류를 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직선 하나 그어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근데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저희가 요런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3번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냥 사람이라면 아 이거 당연히 3번이지 이거 야, 2번이나 1번은 왜 저렇게 그거 약간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다를까? 그리고 3번이 좋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가 참 궁금했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3번이 좋은 직선 두 그룹을 분류하는데 좋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서브트 벡터 머신의 주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알고리즘 내용 자체를 이제 widest street approach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도로를 그려서 이 도로의 폭이 제일 넓게 만들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고속도로를 생각해도 도로가 넓으면 차들이 뻥뻥 잘 뚫려 지나다니니까 도로가 넓으면 최고 아니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린 그대로 1번, 2번, 3번에 그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렇게 도로를 다 그리니까 1번이 제일 넓더라고요. 그리고 1번이 당연히 제일 넓을 것 같고, 아, 그래서 내가 3번이 마음에 들었구나. 3번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구나. 요거를 거리의 개념을 도입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 신기했고요. 그래서 요 직선하고 이 데이터 포인트하고 제일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하고의 이 거리가 도로의 폭이 제일 넓으면 거기에 구분선을 그어 넣으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분류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직선이 분류선이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되게 유용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내용 자체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긋고 싶은 라인에 그 수식하는 임의의 벡터 W를 아무거나 이렇게 잡습니다. 아무거나 잡으면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치면 이 포인트까지의 어떤 직선이 되는 벡터를 그으면 이제 U 벡터랑 W 벡터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U의 코사인 T를 한 거는 그 이 W 직선으로 U를 성분을 내린 게 되니까 여기에 W만큼의 길이가 그대로 곱해지는 게 되니까 얘는
그 U 벡터를 W 벡터에 프로젝션 시킨 거에 어떤 상수배, K는 제가 그냥 이미 상수배를 넣은 거고요. 하니까 요런 길이를 가지는 어떤 양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얘를 얘가 어떤 상수배된 요만큼의 길이니까 얘가 어떤 C가 있어서 얘를 인계값이라고 치면 요 인계값을 넘는 순간 얘는 플러스 그룹으로 분리할래. 이거 되게 타당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디시전 룰이라고 하고 이 C를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부호만 조금 바꿔서 B라는 변수로 조금만 바꿔주면은 이 두 개 실제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원하는 라인의 수직인 벡터 W에 내적을 하고 나서 얘를 더한 값이 이제 얘가 인계치였어. 인계치를 넘어가면 플러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인계치를 정할 수 있는 이 W를 찾게 되는 게 이 디시전 룰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렇게 숙달이 된 게 아니라서 조금 네, 미숙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 W하고 데이터 벡터 U를 내적을 해서 어떤 임계치 C보다 크면은 그거는 플러스 그룹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셋업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아직 어떤 상수 C를 어떤 값을 잡을지 아직 모르고 그리고 W는 임의에 수직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무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W를 정확히 어떻게 잡아야지 되는지 그리고 그 임계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저희는 아직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아래 적은 값들은요. 이 x 플러스는 플러스로 분류된 어떤 데이터 포인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죠. 그리고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분류된 어떤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 x 플러스로 분류된 거에서 뽑아내서 걔를 내적을 했을 때 이 b 값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해주면은 요 1을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에 있는 걸로 분류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미 플러스에 분류되어 있던 거니까 요 값을 넘어가는 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분류되어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두 개가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수식이니까 호환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y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y에 플러스인 애들은 1을 주고 마이너스인 애들을 마이너스 1로 주면은 위에서 쓴 수식을 그대로 이 yi로 써주면 정확하게 같은 수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더한 정보는 없지만 그냥 모델링 하나만으로도 좀 편하게 수식화하기 좋다라는 게 좀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식을 얻어냈습니다. 이 포인트는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를 얻었을 때 이 포인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그룹인지 마이너스 그룹인지 얻을 수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얘는 임의의 포인터를 잡았을 때 그 벡터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얘는 법선 벡터이고 법선 벡터의 어떤 데이터 벡터를 내적을 해서 그 얻은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yi가 결정되고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정확히 이 라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포인트들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위에 있는 포인트들을 알면은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데이터 포인트니까 여기까지의 이제 마진을 재면은 거리를 재면은 이제 그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 평면을 그 특정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도로 폭이 가장 넓도록 하는 스트레이트 라인을 잡을 것인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0인 지점을 잡으면 이제 이미 여기 데이터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도로의 폭은 어떻게 잴 수 있냐면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주면 요 벡터를 얻게 되는데 요 벡터를 이 W 수직하는 벡터였죠. 이 스트레이트 라인에 수직하는 벡터를 표준화 시켜준 거에다가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정확하게 요만큼의 길이만 꺼낼 수가 있게 되죠.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값은 스칼라니까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내적을 해주는 꼴을 취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가 얘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여기서 수식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요 수식으로 보면은 얘가 저희가
그 라인 위에 있는 포인트를 집었기 때문에 요게 요 라인 위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라인 위의 포인트는 이 등식이 0이 되고 그리고 x 플러스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값이 되면은 1이 되고 그러면은 1이 넘어가서 1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넘어오면 요 플러스가 1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요 값이 1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와주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b가 사라지게 되고 요 값이 남게 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요 도로의 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요 도로의 폭을 구할 수 있는 요거를 찾았으니까 이 도로의 폭을 저희는 최대화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여기 제가 수식을 써놓은 거고. 그럼 이 도로의 폭을 최대화해 주는 게 저희 목표니까 얘를 역수로 취해주면 반대로 요거를 최소화하는 거를 저희가 찾는 게 목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조금 네, 그 조금 더 봐도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네. 중간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그 도로의 폭을 왜 넓혀야 되는 거죠? 도로의 폭이 뭐냐면 이제 요 라인을 그었을 때 거기서 최단 거리가 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단 거리가 되는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최대화시키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최대 최대 최대요? 네네. 그러니까 어, 여기 공간을 최대화시키면 다음번에 어떤 포인트가 여기 찍혔을 때 걔 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분류하기가 훨씬 네. 수월하니까. 아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저도 좀 처음 보는 디시전 툴인가 봐요. 네, 이게 이게 디시전 분류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1000개를 만약에 저희가 갖고 예, 있다고 치면 그 1000개로 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킨다는 건 음, 요 평면을 만든다는 거고 저 음, DK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이제 평면을 만든다는 거고 그 평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데이터부터는 요 데이터에 맞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음, 분류를 좀 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음. 그런 작업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식으로 봐서는 이 도로의 네. 그 중앙선에 해당되는 게 B가 혹시 마이너스 B인가요? 중앙선에 해당되는 게 혹시 요 중앙선에 에, 있는 이 식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B 요 음, B는 그 네, 저희가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매적을 했을 때 요 라인에 네, 어떤 길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네, 길이가 어떤 임계점 C 값을 넘었을 때 플러스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내용의 요 C를 네, 갖다가 그 좌변으로 넘겨준 게 그냥 B라고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네.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C로 하든지 아니면 그쵸. C-로 보정 텀인 하든지 거죠. 그러면 네. 네, 보정 그 텀인데 옵셋 같은 건가요? 옵셋? 옵셋이 어떤 개념일까요? 어, 네. 그, 그래서 일단은 절편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 어, 어, 그렇게까지는 잘 제가 아직 음, 그렇게까지 구체화는 안 돼 있고요. 네,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없는 시점에서 일단 길이를 얘기해야 되고 길이가 어떤 C값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얼만큼이냐를 양을 이제 서서히 좀 구체화 시키는 게 이제 아래의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저 W 있잖아요. 네, 이 W를 이제 단위 벡터로 안 쓰고 뭔가를 쓰는 이유는 이제 디시전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W의 음, 크기를 조정하는 거랑 이 네. B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의미가 달라요. 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B의 일단 크기를 조절해도 그 W 선상에서 왔다 그쵸, 갔다 그쵸, 할 그쵸. 거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W를 키우나 어차피 뭔가 음, 네 다른가요? 제가 좀,
B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저도 B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음, 이 도로의 폭 자체는 W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음, 그러게요.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이 식에서 그 디시전을 보류하는 어떤 구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어떤 그런 구간이 지금 이 식에서는 안 이 보이는 시기에서는 건가요? 완전히 선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데이터가 분리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 네, 그 네. 소프트 마진 적어 놓으셨던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좀 제약 조건을 좀 완화한 음, 음. 그런 그 식으로 좀 여기서는 C 하나만이 딱 판정 그 기준이 돼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 뭐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딱 잘리는 건가요? 네네. 네네. 지금은 데이터가 완전히 선 하나로 분리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그 하나, 음, 라인에 대해서 그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걸로만 판단을 합니다. 음, 네, 지금은 아주 나이스한 상황에서 되게 제약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그리고 차원이 되게 낮은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 모델을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모델에서 이제 W라는 법선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하는데 어떻게 특정을 해야 그게 좋은 특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셋업하는 과정이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에 네. 이미지를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왜 그 마진을 최대화해야 되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2도 똑같이 두 개로 분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버리게 되면 추후에 데이터가 관측되었을 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노이즈에 민감하다 해야 되나?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H3가 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도 적절해 보인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근데 이거는 이 데이터들이 배치되는 어떤 그 구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음, 그, 찾는 건가요? 저, 네, 음, 저도 헷갈렸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거는 주어져 있고요. 얘도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랑 얘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분류하고 싶은 거, 아, 네, 마이너스로 분류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네, 값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는 다 있고, 요 네, 네.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초평면을 그을까? 그 초평면을 그으는 방법은 요 W랑 B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초평면을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방법으로 마진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부터는 요 초평면에 맞춰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W의 벡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수직인 그 경계선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중앙선에 해당하는. 네네. 요 네. W랑 B를 어떻게 잡냐에 음, 따라서 그 마진도 음, 달라지고 그 라인의 생김새나 뭐 그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에서 W랑 B를 어떻게 우리가 특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면은 그 데이터 중에 몇 개를 좀 샘플링 해보면 W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답을 알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죠.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리면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근데 그 네. 남자에 대한 정보와 여자에 대한 정보에서 뭐 남자는 키가 더 크더라, 그 여자는 키가 더 작더라. 이러면은 저희가 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남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죠. 음,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모르는 걸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분류해주면 좋겠다.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의 메인 아이디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짝 정리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이건 되게 우리가 수식을 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언어적으로서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이즈에 어, 가장 좀 덜 민감한 경계를 찾자. 이게 그 키 아이디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선형대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그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수학적 문제로 좀 지금 모델링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결국은 명확 구분함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인데 그거를 마진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는 거죠. 아, 네네. 네.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가는 거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전복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전복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나이를 이제 올드와 영으로 음. 평균을 기준으로 두 개를 갈랐을 때, 그럼 저희는 올드한지 영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복에 대한 뭐 높이, 넓이, 크기, 무게, 밀도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높으면 올드일 것이다, 0일 것이다를 학습을 시켜놓는 거죠. 학습을 시킨다는 게 정확하게 초평면을 듣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나이 정보가 없음에도 그거를 정확하게 잘 분류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이게 그 저도 아까 강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여기 정확하게 어떤 게 미지수고 어떤 걸 제가 찾는 건지 혼동이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학습을 시켰다는 건지 안 시켰다는 건지 이게 직접 손에 그 잡히는 게 없으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래는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 못했는데, 일단은 나가 보면은,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징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요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라인을 찾을 수 있는데, 얘를 미니마이징 할 때 얘가 이제 미분이 안 되거든요. 0에서 그 절대값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미분이 안 돼가지고, 얘를 제곱을 해줘도, 제곱한 거를 미니마이징 해줘도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도 이 내용을 담았고요. 이다음부터 이제 최적화 문제예요. 저거 어떻게 미니마이징 할래? 어떻게 미니마이징 할래를, 얘가 아주 좋은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라그랑주 다항식, 라그랑주 함수로 이렇게 근사가 가능을 해서, 그래서 요 조건 하에서 요 목적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조건 텀이 요 안에 들어가고, 얘는 라그랑주 승수라는 값이 요 안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세우면 얘를 미니마이징 하는 게, 얘를 미니마이징 혹은 맥시마이징 하는 게 얘를 미니마이징 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작업이 돼서 요 조건 하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다변수 미적분이나 이런 시간에 좀 추후에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미니마이징 할래, 맥시마이징 할래는 당연히 또다시 미분, 편미분의 얘기로 내려가게 됐고요. 편미분에서 그 값이 0이 되는 값. 그러면 W 저희 찾았죠. 그리고 B로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근데 B는 털려서 B를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 벡터가 최소화 혹은 최대화가 되는 극점을 찾았으니까 얘를 이제 다시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얘가 0이 돼서 털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줄줄이 써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앞단 내용들은 그 한번 보고 저도 까먹을 내용들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적이다. 결국에는 내적이 전부다. 그리고 그 서포트 벡터 모션이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내적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커널 트릭이라고 이제 내적을 좀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고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재서 좀 일반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내적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참 신기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돌아봤던 이 디시전 룰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요 아까 W의 자리에 저희가 찾은 W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요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정확하게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디시전 룰로서 찾는 거는
결국에는 내적에 지나지 않는 값이고, 또 내적을 했을 때의 값이 어떤 값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양수를 만들고 음수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갖고 있는 내적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내적에다가 다른 함수를 태우게 되면 요게 정확하게 되게 어렵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내적을 통계학에서 다룰 때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부르면서 좀 내적을 일반화해서 저희는 선형 문제밖에 다룰 수 없었는데, 예를 들어 무한 차원 공간으로 보내서 무한 차원 공간에서 길이를 재거나 다른 공간에서 길이를 재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길이를 통해서 재고 나면은 이게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된 그림으로도, 네, 저 DK 선생님이 올려주신 저 그림처럼 선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평면을 그을 수가 있다. 평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분류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손 예제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젤로 그 기터 블로그 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소문제를, 요거는 그냥 그 위에 거에 그냥 대입을 해서 소문제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네, 혹시 한 번씩 해보시면, 감 잡기엔 사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되기는 돼서 이 내용도 한번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저게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이클런이나 파이썬 패키지들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C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위해서 했던 거는 정확하게 분류되는 아주 나이스한 상황들을 컨트롤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 케이스로 요거를 다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차 텀이 생겨서 이 오차 텀에 대한 텀을 또 따로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저 오늘 서재영 선생님께서 소프트 백더 머신 발표해 주신다고 하셔서 좀 앞서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후에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확실히 뭐 자료 없이 이렇게 손으로 쓴 거를 얘기한다는 게 좀 되게 어렵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잘 몰라서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가 채팅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약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그 선을 어차피 하나 찾는 거면 선이 그 2차원 공간에서는 그 기울기랑 절편으로 특정되어지니까 그거를 하나 두 개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고, 그거 하는데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은 W가 최대로 되게 하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WB 제일 잘 분리하는 WB를 찾는 게 목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져오면서도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뭐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내적 다루는 거밖에 없는데 이 내적 하나만으로도 서포트 벡터 모션 하면은 요새 제일 유명하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좀 이런 거에서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적에 대한 내용이 지나지 않구나. 그리고 그거에서 더 어려워지는 뭐 비선형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내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특별한 내용의 추가는 없구나. 네, 그런 내용을 좀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은 조금 그냥 추상적인 건 아니고 실제적인 질문인데, 저한테는 혹시 그 2차원 평면을 우리가 소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누듯이 여러 개의 경계면을 조합해서 디시전하는 그런 그 예도 있나요? 음, 소프트 벡터 머신은 일단 알고리즘의 목적 자체가 그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그 2차원에서는 선, 3차원에서는 평면, 그 이후 차원에서는 초평면을 찾는 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 그럼 딱 두 개로만 나누는구나. 세 번째 이미지 올려드린 거 보면은 그 데이터를 뭐 지금
원래는 2차원 상에서 약간 평면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이터인데 그 제곱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그 네. 컨벡스한 그릇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평면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두 개로 평면으로 그 곡면인 경계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근데, 개념. 왼쪽에서 그 원의 안하고 바깥으로 나눈 거를 3차원에서는 거리로 나눈 것 같은 걸로 하는 거죠. 2차원에서는 평면으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네.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 데이터를 제곱하게 되면 제곱하면 그 그릇 모양이 거리가 되니까. 나오니까 바로 평면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고맙습니다. 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그대로 사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로는 단순하게 그냥 확장하면 되는 문제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꼭 키워드가 뭐라고요? 키워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니더라도 네.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나 되게 분류 모델이 많은데 그 분류 모델을 하는 거는 다중으로 확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분류 모델을 조금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아, 내용들. 클래스가 다중일 때도 소프트 벡터 머신이 쓰이기도 하는데 네. 만약에 3개 있으면 1번, 2번을 한 그룹으로 묶고 3번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또 1번, 3번을 한 그룹으로 묶고 2번을 한 그룹으로 놓고 해서 아, 만들고 해서 여러 개 해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왔냐 하면 아, 그냥 여러 번 다 돌려보고 제일 많이 나온 거를 그 클래스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최초 질문했던 예를 보면 X축으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분류해보고 Y축으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분류해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조합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올려놓은 사진들 전부 다 그 클래스가 두 개뿐인 그 픽처들인데 만약에 두 개 말고 세 개로 구분해야 된다 하면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두 가지밖에 나누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네. 세 개 중에 두 개를 한 그룹으로 묶고 나머지를 또 하나로 음,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 세 개 분류하는 문제를 두 개 분류하는 문제 여러 개로 만들어서 푼다. 네. 이런 식으로 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방금 아까 강병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조각으로 나눠서 분류를 한다는 게 그냥 약간 그냥 저 혼자 생각이 든 건데요. 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 분류를 두 개로 해야 되면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까 올려주신 그림의 마지막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 이렇게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에 뭐 보라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약간 점들 이어가지고 그 표면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다면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약간 라그랑쥬 승수법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각조각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 평면으로 자르고 여기는 이 평면으로 자르고 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깔끔하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인데 들어가지고요. 네,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이게 서포트 팩터머신은 잘 모르거든요. 그 뭐 머신러닝 이런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생각이 수학적으로 말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 공간이 처음에 정해지면 거기에 종속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원래 데이터 공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냥 이걸 썼을 때 결과가 너무 자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 거죠.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서 이거 그냥 데이터 큐레이션 잘못되면 떡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정해진 결과를 보게 되는 솔루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더 넥스트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떤 예측력을 갖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모델을 잡고 어떤 통계적 기법을 쓰고 음, 어떤 5만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표집 자체가 잘못됐으면 사실은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법을 쓰면 쓸수록 그 데이터에 의존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수학적 기법을 더 많이 적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게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데이터 클래스가 처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행렬로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음, 네, 저도 그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태글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것도 트레인 셋, 테스트 셋 올라와 있고 그걸 어떻게 막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트레인 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검증 방법에 좀 그런 그거를 좀 보정하는 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닌가요? 그 트레인 셋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요런 네. 그거를 또 이제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트레인 셋을 어떻게 나눴다가 이렇게 트레인 셋을 또 나눠서 테스트를 다시 하고 좀 이런 방식을 거쳐서 성능을 조금 올리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래도 다른 모델보다는 과적합이나 이런 문제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쓸 것 같은데 사실 그 차이를 지금 수학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약에 그 두 번째 이미지에서 첫 번째 이미지에서 선을 그냥 세로로 그어버리게 된다면 이후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해질 수밖에 많이 틀리게 될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선을 긋지 말고 그 너비를 최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려고 했다. 데이터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지금 DK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저 솔직히 가우시안 커널이나 막 되게 많은 커널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플러스 그릴 수도 없고 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개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좋대요. 근데 좋은데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방법도 없고 뭔가 좀 내 손을 벗어나는 느낌? 저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야, 이거 참 신기하더라, 얘기하면.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설명하기도 참 어렵고, 좀, 그래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랄까?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니까 뭐 좋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가우시안 커널 그쪽 방법도 그 다항식을 지금 2차원 그 폴리노미얼로 제곱 텀으로 지금 씌운 게 세 번째 이미지인데 그 무한 차원 다항식까지 집어넣었을 때랑 그 가우시안 커널이랑 동일한 걸로 수학적으로 식으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저 낮은 차원에서 분리 안 되는 데이터니까 이거를 차원을 높이기만 하면 어쨌든 초평면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는 것과 왜 된다는 것과 돼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과 그 질문에 그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짜 수학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차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쓸 용어로서 편하게 쓰지만 사실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생각한 게 되게 낮은 차원에서 이거 내가 엑셀 갖고 할 수 있을까? 뭐 코딩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원래 있는 진짜 그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을 내가 손으로 과연 구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좀 개인적으로 코드 좀 만지면서 저도 이런 거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소정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뭐 휴리스틱이다, 뭐 백테스팅을 그냥 한번 돌려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수학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건 통계적 기법을 아는 것도 아는 건데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돌려보고 야 성능 좋아져 개꿀 이러면서 그게 진짜 제일 빠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그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걸 잘 알면 뭐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뭐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그 어, GPU가 발전되고 나서 그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분류 같은 데 쓰이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그 이미지 분류도 SVM으로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것도 보니까 그 좀 늦게 좀 발전되고 했던 것도 그 계산 능력이 이제 컴퓨터가 받쳐주니까 SVM도 사실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GPU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치 해석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그랑주 저거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수치 해석적인 게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처음 봐서 그런지 질문할 게 사실은 너무 많은데, 네, 조금 제가 키워드로 해서 조금 그래도 찾아보고 질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문제 푼 거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혹시 DK 선생님은 뭐 혹시 따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내용을 아시는지 잘 몰라서. 네.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요. 혹시 뭐 슬랙에 자료 같은 거 올려주신 게 있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없을. 문제 푼 것만 올려놨습니다. 올려두셨어요? 제가 못 봤지? 올려주셨. 예, 강 선생님 위쪽에 올려주셨구나. 네. 어느 분이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풀어보신 것들 내용 같이 하고 싶으신 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음, 네. 네. 그래서 19번, 20번은 프로젝션 된 벡터를 구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최초에 올린 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봤는데, 이거 뭐, 저기 내신 기말고사도 아니고, 왜 이거 이렇게 바꾸라지? 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이거는 뭐, 우리한테 계속 여러 번 하니까 또 익숙해지고, 그, 김나우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그 의미로 해서 하니까 또 잘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은 요거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구해봐라 한 거고요. 이렇게까지는 어, 크로스 벡터 의미로 아는 걸로 해서 잘 했고요. 23번, 23번도 어, 요게 이제 자기 자신하고의 내적을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8인 거 루트 28인 거를 구했고 근데 이게 나중까지 가니까 10번에 그 마지막 문제 10번에 뭐라 그럴까? 그 얘 똑같더라고요. 여기가 W고 아까가 요 EW인데 그 문제랑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산을 해본 건데 여기가 V고 2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어 3분의 파이면 여기가 이제 1이고 그럼 요 3 중에 나머지가 2고 여기가 EW가 2배니까 여기가 6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5고 여기서 루트 3을 구해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다시 해보니까 28 맞게 루트 28이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UV인데 이제 A라는 행렬을 하나 생각해서 UV의 로 벡터를 구하고
회로를 하면 그가 플랭크가 안 나오고 1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럼 피봇이 하나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소구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번은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를 해봤는데, 여튼 X축 얘가 이 100파운드짜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X축 Y축으로 그 무슨 그 힘이 합성력이 0이 되는 뭐 그런 생각으로 X축 따로 Y축 따로 다 구해서 그렇게 쭉 가가지고 80파운드 중, 제가 파운드 쪽 중력 가속도를 몰라서 그냥 중으로 했습니다. 중. 80파운드 중 했고, 그 다음에 뭐 벡터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F2는 60파운드 중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운드 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5번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이제 빌드업한 문제 같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에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직각이라는 이제 보장이 없는 문제 같고, 그래서 쭉 X축으로 해서 이식을 하나 구하고, Y축으로 해서 이식을 하나 구해서 이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까지 구해서 이렇게 해서 요식을 구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T1과 T2를 구했고요. 구한 다음에 한번 검산으로 좀 계산하기 쉬운 극단적인 예 세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얘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하나가 이쪽 오른쪽 줄이 무한인 거. 그러니까 베타가 0도인 그런 삼각형, 그냥 가상으로 이런 삼각형인데 한쪽이 0도고 이쪽이 둘 다가 2파인 삼각형을 했으면 알파가 2분의 파이고 베타가 0이니까 T가, 요거 답을 알고 있죠. T1이 W이고 T2에는 당연히 이렇게 줄을 늘어나 봐야 힘이 안 걸리니까 T2는 0인데, 실제로 해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를 하면은 그 T1의 W가 그대로 걸리는 그게 나오고, 케이스 2는 이거랑 정반대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쪽 두 개가 2분의 파이고 이쪽이 0도인 가상의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게 T1, T2의 같은 힘이 균등하게 배분될 거니까 T1, T2가 2분의 1 W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알파하고 베타가 2분의 파이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인 파이도 0이고 코사인 2파이도 0이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혹시 요거를 이제 0에 아주 가까운 값으로 하고 얘를 2분의 파이 쪽으로 계속 하는 뭐 리미트 쪽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없어져서 다행히 생각했던 그 2분의 W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밸런스 잡힌 케이스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밸런스된 구성으로 하면, 이것도 저희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T1과 T2가 같아질 테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우리가 구한 식으로 해보니까 T1하고 T2가 같아지더라 해서 뭐 알파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알파가 커질수록 T1, T2가 작아진다, 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2분의 파이까지 커지면 T1, T1, T2가 합이 제일 딱 균등하게 맞춰질 거다 한 거고요. 10번은 10번도 너무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이런 류를 풀어봤는데, 10번은 이제 요 정의대로 2분의 1로 내분한다. 그래서 내분하는 그 팩터를 이렇게 구하고 차례대로 해서
요 시점에서 AB를 EAD로 대체하고 그래서 요쪽을 요 2를 빼내고 그다음에 내분하고 연관시키려고 여기 값을 개수 값을 분모에다 넣고 이게 다행히 또 이렇게 딱 쉽게 딱 맞아져서 요 그대로 하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 A2는 AD하고 A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부가적으로 얻은 정보는 요 요거니까 요 AF하고 FE 요것도 이제 3대 1일 거다. 요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좀 인상 깊었던 문제나 나누고 싶은 코멘트 있으면 같이 주시겠어요? 그 10번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10번이요. 네, 네. 제가 중간에 놓쳐가지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10번을 세 가지로 풀어봤는데, 근데 김동 교수님도 풀어보신 게 있지 않나요?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아, 아, 10번은 좀 다르게 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잠시만요. 네. 아, 저는 10번을 그 D점을 먼저 구했고, 그 D랑 C 사이의 거리가 그 2분의 1이 될 거라는 얘는 사전 정보를 좀 활용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맞는 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DC라는 벡터의 2분의 1을 AD에 더했을 때 F라는 점이 나오는데, 이게 그 AE라는 벡터와 그 평행하니까 이게 그 인터섹션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게 2분의 1이었으니까 CD의 거리와, 그러니까 그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리는 레이텍으로 치신 건가요? 어, 이게 옵시디언이라는 어, 프로그램인데, 네. 수식은 데이터로 쳤습니다. 깔끔하네요. 음. 배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동 선생님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부탁드릴까요? 혈감이 이라고 할 건 좀 그런 아니고. 라이브 특강. 저는, 잠시만요. 얘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19, 20번. 19, 2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21번을 저는 그 벡터 곱이 사실은 이제 그 뭐죠? 외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외적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21번하고 22번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행렬식 형태로 하는 걸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해봤고요. 나머지는 아마 동일하게 그리고 23번은 그래서 그냥 그 강 선생님 하신 것처럼
저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강 선생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번은 저는 그 평행이면 이렇게 K배가 된다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 K배를 해서 K를 그냥 찾아버렸어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8j 플러스 10k가 돼서 그래서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5번도 사실 강 선생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추가로 드릴 만한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간단히 못 풀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계산을 다 생략했어요. 여기 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계산을 다 생략하고 그냥 쓴 거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제 네, 저도 아마 다 썼으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가 너무 뭐랄까 저한테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막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 지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간단한 거고요.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냥 식 위주로만 이렇게 세웠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 x축 방향, x축 방향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y축 방향은 더해서 얘가 돼야 되고 얘를 더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1번하고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여기가 13분의 5고 13분의 12이기 때문에 여기가 13분의 5, 13분의 12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13 다 날려먹고 요것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식이 한 두세 줄씩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네, 막 계산하고 지워가지고 깔끔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풀이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 파운드가 질량 단위죠. 파운드가 무게단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음, 네, 제가 알기로 파운드. 무게단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이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 그 킬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무게를 그러니까 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질량이죠. 네네 그 질량을 킬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무게는 킬로그램 중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 F 또는 뭐 킬로그램 중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관습적으로 그냥 킬로그램으로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쪽 자료를 자주 보는데 네. LBF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있는 걸 보면 이게 질량 단위. 그런가요? 네. 그거는 몰랐습니다. 음, 그- 일단 네. 그럼 뭐, 네. 네,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연립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제가 틀렸더라고요. 800하고 600이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라서 사실 80. 네, 80이고 60인데 네. 요거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저는 행렬로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식 두 개 해놓고 저희 이제 선형대수 때 했던 행렬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 이렇게 만들어서 역행렬이 이거 마이너스 1인데 t라고 썼네요. 역행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D 마이너스 BC를 하면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니까 더하기해서 코사인 사인 해서 사인 덧셈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바꾸고 얘네 둘이는 부호 바꾸고 해서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곱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곱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놀라워요. 이 생각을 다음에 이런 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행렬식 좋습니다. 네. 그 행렬로 해서 역행렬 구해서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10번은 저는 세 가지로 풀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U로 잡고 얘를 V로 잡고 그러면 얘가 2V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E라는 점이 이제 2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사실 중간에 과정 다 생략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그 강 선생님 해주신 것처럼 2 더하기 1분의 2대1 내분점이니까 2 곱하기 V U군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U 더하기 1 곱하기 2V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처럼 이제 K배를 해서 얘가 얘랑 평행하니까 K배를 해서 이제 같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활용을 해서 AF가 AE의 AE가 뭐죠? 얘가 AE죠. AE의 K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CD의 내분점이니까 이게 사실은 내분점일 때는 T 대 1 더 1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내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F가 얘가 U고 얘가 V였죠. 그래서 AF가 U T배 1 마이너스 T배 V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내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T가 0부터 1까지면 내분이고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그러면 이제 외분이 돼서 어쨌든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면 얘네 둘의 계수가 얘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1이 돼야 돼서 그래서 3분의 2K가 2분의 1이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보였고 그래서 이제 미들 포인트다라고 보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UV는 똑같이 놓고 그래서 AB가 2V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럼 CD가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V에서 U를 빼게 된 거고 그러면 AF죠. AF는 CD 벡터를 C에서부터 해서 몇 배 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AF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서 가져온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고 걔랑 얘랑 같다라고 해서 이 요 큐배를 요거에 큐배를 해서 요게 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걔를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6끼리 같고 V끼리 같으니까 그걸 이제 또 연립하면 P랑 Q 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니까 1대 1이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약간 그 고등학교 때 썼던 야매입니다. 그 시소 야매입니다. 시소 야매. 근데 그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질량을 놓거든요.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다 1짜리 질량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1이니까 시소가 평형이 되려면 여기가 2짜리가 놓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요 선 위에는 얘랑 합해서 여기가 이제 평양점이잖아요. 평양점이 이제 질량 중심점이니까 요 질량 중심점에 2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얘랑 얘를 똑같이 평형을 맞춰서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질량 B가 1대 1이니까 얘가 중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약간 물리의 약간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랑 몇 배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 7차 교육 과정에 그 약간 네.
그쪽 부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종종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B에서 네. 저 교점 통과해가지고 AC 쪽으로 가면 A에서 C가 2대 1이 돼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B에서, 네, 브라운에서 그 F를 통과해서 네. AC점으로 가면, 이렇게요? 네, 고점은 AC를 2대 1로 나누게 돼요? 지렛대로? 네. 근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와, 왜냐면 여기가 3대 1이 될 것 같은데요. 3대 1. 왜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어디가, 여기 걸리는 거잖아요. 아, 아, 그럼 제가 다 이해 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F점 기준으로 보면 요 C랑 D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F점이 지렛대 평형점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면 F점이 결국에는 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얘랑 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평형점으로 봤을 때는 얘랑 얘를 얘가 지고 있잖아요. 네, 얹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1 더하기 1 해서 2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질량이 2가 있고 질량이 2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평행점이니까 1대 1이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네, 이게 이제 그럼 옛날에 AC에서는, AC점에서는, AC 그 중간에 아까 찍은 데에서는 네. 그 좌우에 1하고 2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하고 2가 있으니까 여기 3이 걸리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아, 시소라고 치면 요 전체가 3이 걸리니까 네. 여기는 1이 걸리고 아까 1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아, F가 3대 1로 나눈다고요? 네네네. 그럼 AC 거기는 어때요? AC를 내분하는 요렇게 거리는 되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2대 1이죠. 2대 1이고요. 네. 오, 이게 이제 야매로 엄청 대박인데요? 네, 엄청 많이 써먹었던 이런 거에 음, 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게 이제 물리에서 평형 개념이 나와요. 요새는 물리 2에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수학에서 야매로 이제 썼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네, 약간 좀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재밌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7차 교육과정 되게 정겨운 단어네요.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 7차 교육 과정. 네. 지금이 몇 차죠? 몇 차라고 안 부를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이 22년 개정이에요. 네, 네. 예정이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나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코멘트 서로 각자 나누고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제 지목을 할까요? 아, 저부터 하면 되는구나. 아, 저는 오늘 뭐지? 아까 서포트 백서 목신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 기법이 되게 낯설거나 새로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저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가 뭐였더라? 아, 운영 원리?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공부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문제도 너무 재밌었어요. 음. 저는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해를 다 해서 가져왔다기보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도 뭔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고요. 그리고 구현되어 있는 건 거의 구현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을 갖다 쓰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문제는 안 풀어봤는데 오늘 강 선생님이랑 배동성 쌤께서 풀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력이 힘이 부하가 걸리는 방향을 또 약간 기저로 이렇게 또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코사인 베타 내려서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꼭 한번 좀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분량을 봐도 사실 뭐 이게 분량을 이해했는지도 짐작을 못하는 격인데 그래도 문제를 이제 풀면서 아, 좀 분량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또 모르는 게 뭔가도 살펴보고 다시 보고 이러니까 어, 즐거웠고 또 근원 선생님들 준비해 주셔서 고마웠고 DK 선생님은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편하신 지경까지 이르신 거예요? 아니요, 그 노트에다가 쫙 적어 놓긴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핵- 아, 핵심만 뽑아다가 그냥 타이핑을 쳤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좀, 소감 말해보자면 문제가 물리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을 꽤 썼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 삼각함수 이전 레코딩들 따라가면서 좀 미적분 그 트레이닝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삼각함수 공식 같은 게 바로 머리에 잘 안 떠올라서 요거 좀 익숙하게 하느라 시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김나원 선생님 아까 발표하신 거 약간 되게 인상적이었다. 네, 라고, 네, 인상적이었고요. 그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도로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강 하나를 놨다 해서 못 건너간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네, 얼핏 들었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내적을 꺼내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 그것도 내적 거기서 내적이 튀어나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레이텍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레이텍을 좀 쓰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 디케니 선생님 열심히 잘 쓰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배워볼까 지금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